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유행한 공유 킥보드 아시죠? 타보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번쯤은 무조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이 공유 킥보드 플랫폼을 만든 회사가 처음에 미국에서 탄생을 했어요. 버드라는 회사인데요. 정작 버드는 미국에서 작년에 파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미국의 공유 킥보드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대요. 일종의 역수출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탄다 싶기는 했는데 미국에 진출했다는 것까지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에 공유 킥보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국내 첫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2018년 9월 킥고잉이었습니다. 한때는 20개 가까운 업체가 경쟁을 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엄청났는데 지금은 이제 몇 개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가 좀 재편되고 있는 형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거 하도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만든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거군요. 네, 2017년에 미국의 버드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이제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초반에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았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냈냐 해가지고 그쵸. 사람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특히 이 버드라는 회사는 2017년 9월에 창업해서 5개월 만에 시리즈 A 투자로 1,500만 달러를 투자받고 한 달 뒤에는 1억 달러를, 3달 뒤에는 3억 달러를 투자받았을 정도로 VC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소위 그 전동 킥보드도 만든 거군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공유 킥보드라는 플랫폼 서비스로 만든 회사가 이제 버드 2017년에 등장을 한 거고요. 전동 킥보드 자체는 이미 100년도 더 된 기술입니다. 100년도 더 됐다고요? 전동 킥보드가? 맞습니다. 네. 1915년 기술인데요. 최초 전동 킥보드는 1915년에 미국 뉴욕에서 출시가 됐다고 해요. 당시에 이미 시속 57km까지 뭐 달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때 처음 나왔을 때도 인기가 많았어요. 미국의 우정국과 경찰청에서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차만큼 비싸지도 않고 또 쉽게 탈 수 있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이나 깽단이 애용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난폭하게 킥보드를 타서 문제가 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비슷한 논란들 많잖아요. 이게 주차하는 차 앞에도 막 세워놔가지고 이리저리 세워놔서 불편 겪는다는 얘기도 많고요. 맞습니다. 110년 전에 등장했었던 전동 킥보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동거리 애매할 때 이것만큼 적당한 게 없거든요. 솔직히 편하고 재밌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뭐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타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전동 킥보드 업체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시장이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개인 이동 수단이잖아요. 네. 아마 안전 문제 관련된 뭐 논란이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불거졌던 것도 코로나 시기가 제일 심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시기랑 맞물려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쉽게 생각해보면 킥보드 사고 플랫폼 앱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당시 미국에서도 버드사가 공유 킥보드 사업으로 뭐 시리즈 A, B 투자받고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비슷한 업체들이 미국에서 마구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버드사는 2023년 12월에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밀려났군요, 그냥.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업체는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즐겨 탔었던, 뭐 요즘은 타고 있지 않거든요. 빔이랑 일레클 같은 경우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또 싱싱이랑 빔으로만 놓고 오면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로요. 근데 딱 두 회사, 지바이크랑 더 스윙이라는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이 두 회사는 뭐가 달랐길래 자기들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바이크 재무 실적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산이 1,000억 정도 되고요. 자기 자본이 260억 원, 누적 매출이 1,000억 원을 달성한 탄탄한 회사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금융 상품도 102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규모에 비해서 유동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재무제표에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23년 12월에 119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기사도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꽤나 매력적인 회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영업이익의 변동성은 좀 있어 보이지만 뭐 아무튼 꾸준하게 플러스를 내고는 있습니다. 뭐 코로나 시국도 끼어 있었고 사업 초기였으니까 그런 외부 변수를 뚫고 최근 사업에서 이 정도 실적을 낸 거면 꽤나 선방을 한 겁니다. 회계사 입장에서 이런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스타트업이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럼 얘는 영업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저는 이제 플랫폼 매출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내고 공유 킥보드를 타면 그 요금은 이제 플랫폼 매출로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이 있어요. 공유 킥보드라며. 근데 왜 상품 판매 매출이 얘네가 인식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가맹 사업도 있어요. 약간 이거 백종원 대표님처럼 뭐 이게 장사도 직접 하시고 가맹도 내시고 제품도 따로 파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거예요? 비유가 생각보다 정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사업계의 백종원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매출이 잡히고 있어요. 일단 지바이크의 사업 구조에 가맹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구역, 일정 구역은 가맹을 주는 거죠. 이 구역은 너네가 가맹 사업해. 저 구역은 너네가 가맹 사업해. 하면서 구역별로 이제 가맹 사업자들이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사업권
주차권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가맹사업자가 갖되 일부 수수료를 이제 받아오는 겁니다. 네. 그럼 상품 매출은 뭐냐? 이 가맹사업자들이 운영을 하려면 킥보드가 필요하잖아요. 이 가맹사업자들한테 킥보드를 팝니다. 직접 파는군요. 네. 우리가 쓰려고 회사 마크 달고 이제 제작한 킥보드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유형자산인데 가맹사업자한테 팔기도 해요. 그럼 이제 똑같은 킥보드인데 이건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 돼서 매출원가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양돈업에 있는데요. 정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돈이 뭐냐면 그 번식에 필요한 돼지입니다. 네네. 이 돼지는 유형자산이에요. 왜냐면 판매할 돼지를 생산해내니까요. 가슴 아프지만 네. 식용용 돼지 있잖아요. 판매될 돼지들. 네. 얘는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돼지지만 양돈업의 영업 과정에서 판매될 목적을 가진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돼지지만 회계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양돈업으로도 비유하니까 약간 좀 이해하기 쉬운데 네. 그럼 저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킥보드들은 다 그 회사 소유인가요? 저희가 일단 킥보드라고는 했지만 정확히 네. 말하면 이런 회사들은 킥보드 하나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자전거나 뭐 스쿠터 같은 것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바이크도 계정에 대여 킥보드 외에 대여 자전거도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빌려주는 장비들이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킥보드로 통일을 할게요. 아무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꼭 이 회사가 킥보드를 다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도 빌려 쓰고 있는 게 꽤나 많았어요. 23년도 말 기준으로 지바이크는 리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킥보드와 자전거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리스 자산 같은 경우는 450억 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킥보드랑 자전거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는 29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말잔액 기준으로는 자체 보유 물량보다 리스가 오히려 한 1.5배가량 많은 수준이죠. 이게 재밌는 게 항공사랑도 이게 똑같습니다. 항공사도 비행기를 리스해서 운항하고 나중에 반납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냥 킥보드랑 자전거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리스든 자체 제작이든 보유하고 있는 킥보드가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킥보드 망가지면 이거 고장 수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돈이 엄청 들 것 같거든요. 돈이 엄청 들겠죠. 네. 근데 2023년도 수리비를 보면은 85만 원만 잡혀 있어요. 85억도 아니고 85만 원이거든요. 안 망가졌다는 얘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쓰러져 있는 공유 킥보드만 몇 개고 내가 한분리에서 본 것만 몇 개인데. 네, 그렇죠. 망가진 거 많을 텐데. 근데 고작 85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망가진 킥보드랑 자전거는 보험사가 수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보험 처리하는구나. 맞습니다. 이거 다 보험 처리해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힌 보험료가 매출액 대비 한 3% 정도가 됩니다. 16억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건 맞는데 자기들이 수리비 내가면서 수리하는 게 아니란 말씀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보험료를 그 16억 원이나 납부하고 있다라는 거는 망가진 게 아마 그거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계산인 거겠죠? 직간접비 고려하면 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지바이크의 라이벌 더 스윙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재무제표 보시면 자산은 766억 원, 자기 자본이 한 436억 원, 현금성 자산이 60억 원 정도고요. 총 자산 규모는 좀 작은 편인데 자기 자본은 오히려 더 높아요. 그 이유는 과거부터 진행됐던 투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22년도, 23년도에만 291억 원의 유상증자가 있었거든요. 주석상으로도 다수의 투자자가 우선주 투자를 한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지바이크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라는 반증이겠죠. 네. 영업이익도 지바이크에 비해서 안정적이거나 좀 더 성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3년도 영업이익은 지바이크보다 스윙이 더 나왔고요. 더 스윙 이 회사도 가맹사업이나 리스 등의 구조는 거의 비슷한가요? 그래 보입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내역을 보면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아마 가맹사업이 포함된 게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또 사용권 자산이랑 리스 부채 변동 내역 보시면 마찬가지로 리스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다만 리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 지바이크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용권 자산의 기말 장부가액이 33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은 건물이나 시설 장치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6억 원 정도만 이제 자전거 같은 모빌리티 자산이에요. 킥보드랑 자전거, 오토바이의 기말 잔액이 380억 원 정도니까 대부분의 자산을 이제 자체 보유하면서 관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지바이크랑 다른 스윙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토바이 공유 사업도 한다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는 그래도 자주 봐와서 익숙한데 공유 오토바이 사업은 되게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약간 생소하시죠? 네. 이건 스윙 바이크라고 해서 보통 배달 라이더분들한테 오토바이를 이제 빌려주는, 리스해주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리스는 보통 이제 월 정산 방식으로 하잖아요. 차를 리스하더라도 뭐 네, 다른 걸 그렇죠. 하더라도 월 기준으로 하는데 여긴 일 정산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하루? 매일매일 정산되도록. 또 리스는 배달 대행사에서 라이더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이더들이 바뀔 때마다 해당 라이더의 연령에 맞춰서 이제 보험 수수료를 계속 바꿔야 됐대요. 근데 이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렇죠. 계속 바뀌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골칫거리였는데 스윙이 솔루션을 제시한 거죠. 그거 우리 보험 상품 쓰면 그냥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대행사들은 환호를 하게 된 거죠. 그럼
그럼 보험도 판다는 얘기 같거든요. 네, 정확히는 리스 형식으로 오토바이 빌려주면서 스윙케어라는 보험 상품도 같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원스톱 솔루션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두 개의 사업, 오토바이 리스랑 보험 서비스 사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리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23년도에만 95억 원에 육박하고요. 또 보험 제공 서비스 매출이 16억 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다른 회사에 없는 매출이 거의 100억 넘게 발생을 하는 거죠. 대신 그만큼 납부하는 보험료도 늘기는 했어요. 주석을 보면 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이 22년도에 4억이었는데 23년도에 거의 30억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은 지바이크랑 비슷한데 보험료는 거의 2배에 육박을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아마도 더 스윙 사업에 오토바이가 주요하게 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뭐 오토바이는 당연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 서비스 사업하기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잘하는 애들만 들으셔서 그렇고요. 이게 네네.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진입 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레드오션이 될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또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뭐 비 오는 날, 너무 더운 날, 네. 너무 추운 날 빼면 365일 중에 뭐 제대로 영업 들어간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또 공유 모빌리티들이 주행하기에 대한민국의 도로 환경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모든 걸 넘어서서 아직 부족한 시민 의식과 제도적인 한계가 좀 있어요. 안전 문제랑 뭐 면허 문제 등등도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장애물이 많은 편인 거죠.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지바이크랑 더 스윙은 잘 됐을까? 이 변수들을 뚫고요. 그러게요. 지바이크는 자체 기기를 개발해서 제작비를 낮추고 더 오래 탈 수 있는 스쿠터를 개발하는 전략을 택했고요. 스윙은 다른 모빌리티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바이크는 배터리를 포함해서 모빌리티 기기 전체를 직접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리스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뭐 이제 자체 제작 기기로 전부 바꾸겠다는 계획을 뭐 세우고 있죠. 전동 킥보드를 국산화해서 상용화시킨 첫 성공 사례가 지바이크였거든요. 뭐 대충 생각해봐도 그냥 내가 타고 다닐 나인봇이랑 좀 달라요. 뭐 비바람 맞아도 망가지면 안 되고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탱크처럼 튼튼해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용 기기는 좀 다르게 개발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나 뭐 발판의 무게 중심을 낮춰서 탑승의 안정성을 뭐 강화했다고 해요. 넘쳐나는 공유 킥보드 시장에서 뭐 이게 좀 더 편한데? 좀 더 익숙한데? 이런 느낌을 줘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이 사소한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 가입자랑 이용자 수에서는 계속해서 지바이크가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스윙은 다변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리스 사업의 보험 서비스, 그리고 이제는 배달 대행사랑 제휴하면서 스윙 딜리버리라는 배달 전문 대행사까지 런칭을 했어요. 네. 또 스윙 앱에서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이제 IM이랑 온다 택시 그쪽이랑 이제 채널링 제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륜 오토바이 시장에서 사륜 택시 시장까지 넘보는 모빌리티 슈퍼앱을 만들겠다는 게 스윙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1위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체 스쿠터 개발하고 있는 게 지바이크고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뭐 다르게 계속 변하고 주면서 계속 뭔가를 내놓는 스윙 뭐 이렇게 두 회사 다 대단하게 들리는데 맞습니다. 1위를 놓고 다투는 회사가 이 두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딱 있네요. 이게 맞습니다. 특징이. 네. 외부 평가도 꽤나 좋습니다. 지바이크가 23년 12월에 119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성공했고요. 스윙도 21년 4월에 75억 원 정도의 시리즈 A 투자 유치했고 22년도엔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죠. 그것도 그럴 게 두 회사의 에비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에비타가 결국 회사의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두 회사 모두 에비타가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업 초기임을 고려하면 최근 2개년도 에비타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뭐 매출액 대비 거의 30% 이상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네네. 23년도 기준으로 둘 다 금융비용의 7배에서 9배를 뭐 에비타로 뽑아내고 있으니까 우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안정성, 그러니까 사업 운영이랑 자금 조달 측면을 둘 다 고려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겁니다. 아무튼 1위를 넘보는 두 회사는 공유 킥보드의 춘추 전국 시대에서 살아남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늘은 공유 킥보드 사업 공유하고 있는 지바이크랑 더스윙 두 회사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두 회사는 재무실적상으로는 나름 호평받을 만한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너무 비호감 세력이 많아요.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죠. 과장님 운전하시나요? 네, 운전합니다. 저도 운전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실 회사가 욕을 먹는다기보다는 이 서비스 자체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킹란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쵸.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위험하게 만들고 뭐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친다는 흐름이 이제 사회 전반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규제하려는 흐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공유 킥보드 사업이 이용자들의 호평도 받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비호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건 공유 킥보드 사업의 성장 자체를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윤리의식 증가, 뭐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느 방향에서는 결론이 나주지 않으면 이 서비스는 뭐랄까 조금은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스윙의 수익 창출 방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루었어요. 플랫폼에서 축적된 유명 자산이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이다 싶을 정도로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이 다른 킥보드 회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탁월했다고 보여집니다. 축구가 감독 노름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회사도 어느 정도는 경영진에 따라서 명운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스윙이 같은 킥보드랑 같은 플랫폼으로 전혀 다른 매출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윙의 전략적 판단에 기분 좋은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도 스윙이 좋은 사업으로 소비자들을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